국민 라디오 뇌경의 그 옆새. 어제 서울에 첫눈이 왔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 1시에 첫눈이 왔다고 그러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첫눈 내린 날 이태주는 왜 따뜻한 남쪽 나라를 버리고 추운 북쪽으로 갔을까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북쪽으로 가서 이태주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워낙 옆으로 잘 셉니다.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공을 넘나들면서 이태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혜경의 그 옆새에서 북한 문학을 다룰 때는 항상 마음속에 오늘의 남한 문학은 또는 내가 당시의 문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요. 제가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의 이 한 끝에 분명히 비슷한 마음을 지니고 계실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노혜경의 그 옆에 달려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태준, 사실 이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일제시대의 소설가들 가운데서 소위 이 참여적인 순수 문학, 참여 문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학 나누기를 좋아하는데요. 참여적인 문학 말고 순수 문학의 최고봉이었다라고 말해도 그닥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국민대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태준. 자, 어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이태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할게요. 사실, 어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도 이태준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기는, 그게 그겁니다만은, 그것이 그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태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순수문학 계열의 작가들 가운데서, 모더니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모더니스트 작가들 가운데서 문장력이 가장 빼어난 사람들이고, 성격 창조를 정말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였는데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파상,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어요. 이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이 별명 자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묘해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1940년대를 전후해서 이때 책을 읽기를 좋아하던 남북한의 독자들은 모파상 소설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모파상, 물론 모파상이 옛날 작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900년대 초반,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후반 사이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이 한반도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외국 소설들이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모파상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였고, 사실 모파상의 목걸이 같은 작품들은 중학교 교과서인가,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교과서인가에 실려가지고 지금도 그 목걸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주제의식 이런 게 가끔 가다가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성서 인용하듯이 인용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일제시대 때도 여전히 그대로였다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무슨 문고라고 하더라. 이완함이 말고 있었는데요. 신조사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이 신조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말로 외국 문학 서적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말이 되게 묘해요. 제가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말이 묘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모파상이 물론 이 옛날 사람이니까 이태준을 조선의 모파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서 모파상을 가리켜서 프랑스의 이태준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언제나 서구가 원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서구가 중심이고 우리는 변두리다라고 하는 변두리 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 변두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신조사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문학 전집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문학 전집을 책을 구성을 하면서 일본 작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문학 전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문학 전집 안에 한국 작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외국 작가들이 즐비하고 그것도 영미 제가 어릴 때는 미국 작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하여튼 그 영국,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스칸디나비아라든가 이런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 뒤. 거의 199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에도 세계문학 전집에 아프리카 작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들어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아니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걸 잘 안 내고 제3세계문학 전집인 이런 식으로 내었군요. 여하튼 세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극동의 조그마한 변방이다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일본의 마음속에는 서구 열강을 따라잡아 서구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고요. 이걸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았죠. 예,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투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의 정치 감각이라든가 그의 패기, 야당으로서의 그의 결기 이런 것들을 지금 새정치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YS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시고 저도 동감해요. 예, 하지만 YS도 역시 이 식민지 시절을 거쳐온 우리의 이 선배 그리고 우리의 조상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조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시고 선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세들이 많으신 일제를 거쳐온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변방이다. 예, 그리고 서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감정, 예, 이 감정을 YS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화를 하겠다라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아직 체질이 튼튼해지지 못한 우리 경제를 마구 개방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서는 정말 지독한 고통을 우리가 겪었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YS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YS만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비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세계 말하자면 서구 열강의 어엿한 일원으로 가고 싶은 이런 뭐라고 할까? 이 서구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세계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게 나의 성공, 출세 이런 것처럼 느끼는 어떤 종류의 마음, 그걸 뭐 노예근성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YS가 이제 그런 정책을 쓰고 할 때 국민들이 기분 좋아했잖아요.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런 생각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꾸준히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가기 시작했고요. 사실 우리는 중국을 중화라고 부르긴 했으나 우리 스스로는 소중화라고 해서 중국과는 또 다르게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중심인 국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지나친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계의 변방이에요. 그게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가지게 된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예, 한국의 모파상 소리를 하다가 옆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88년도에 해금이 되고 그리고 그가 북에서 숙청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이태준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해서 상허학회라고 하는 것도 생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허학회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요. 정말 굉장한 연구들이 있어요. 야, 이 대한민국의 이 국문학자들은 정말 킹왕짱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좋은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허라고 하는 분은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나요. 1904년생이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요. 왜냐?
이 사람의 아버지가 개화당 출신인데요. 이 개화당 출신인 아버지가 김옥균과 함께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하니까 이분이 가족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정말 힘들게 휘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 짧은 이력을 보더라도 철원에서 태어나서 개화당 부모를 따라서 어린 시절에 블라디보스톡을 갔다가 부모를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서울로 올라와서 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역시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지만 결국 졸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런 처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말쑥하고 깔끔한 글을 쓰는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모더니즘이라든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표현 방법에서의 문제일지는 몰라도 시대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리얼리스트는 역사의식이 있고 모더니스트는 역사의식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기는 꼭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어렵다. 예,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태주는 말하자면 그 모더니스트와 리얼리스트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선이 리얼리스트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에 더 관심이 많이 가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구조적인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더 가는 것이고 모더니스트는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 좀 더 단단한 자 나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노사모의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노사모의 슬로건 각성한 개인의 느슨한 연대. 각성한 개인이란 뭐냐? 모더니즘적 개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대적 개인이란 얘기죠. 각성한 개인이 근대적 개인이다. 어떤 게 근대적 개인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자유롭고 그리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근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죠. 자유란 무엇인가를 알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느슨한 연대 아닙니까? 근데 이 느슨한 연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이 느슨한 연대의 모습을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사실에 가깝게 그려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리얼리스트가 되고,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잡 다단한 내면을 도저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으니 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이 기법적으로 까다로운 언어로 글을 쓰겠어라고 하면 모더니스트가 되는 거고라고 저는 제 마음대로 좀 굉장히 쉽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문학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뭔 그런 유치원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소리를 듣겠지만 까지 유치원생 같아도 어떻습니까?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더니스트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태준이 북으로 갔어요. 이태준이 북으로 갔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이 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예요. 지금이야 저 같은 사람도 빨갱이 소리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낸 시집의 제목이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입니다. 이 깨알 같은 광고인데요. 베스트셀러로 좀 만들어주세요. 저도 말빨 좀 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하는 시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와는 달리 굉장히 상징이 많이 들어가고 문학적 기법이 좀 복잡한, 그래서 얼핏 읽어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시들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단어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무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그래요.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들 그러시는데 저는 어쨌든 계열상으로 보면 모더니스트고 아방가르드거든요. 계열상으로 보면. 심지어 초현실주의자에 가까운 시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얼리즘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시와는 정말 거리가 멀고 심지어 대중들이 좋아하는 시와는 거리가 더 멀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빨갱이거든요. 제가 사상이 사회주의적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시를 통해서건 실천을 통해서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뛰고요. 이러면 빨갱이죠.
그게 바로 빨갱이에요. 그 빨갱이의 진짜 정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아이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빨갱이의 정의가 바로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제가 그야말로 코나 커피를 즐기는 부르주아지든 아니면 그야말로 직장도 없어가지고서는 매일 파지를 줍는 할머니건 관계없이 사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계를 동의하지 않으면 빨갱이인 거예요. 저는 빨갱이. 이태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기법으로 시를 써서 그 일제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더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그쪽을 선택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문학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해방 공간에서 이 사람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택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는 일제 말기에는 원래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와서 자기 자신을 수스리기에도 바빴던 그가 현실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하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단편 소설들을 쓰거든요. 그의 인물들을 보면 이 조직 운동가라든가 아니면 흔히 이 막시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바 노동자 농민 이런 전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개인, 하나의 캐릭터로서 살아 있으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잘 그려져 있어요. 자, 여튼 당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카프, 막시스트,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문학의 형태와 이태준이 하는 문학의 형태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정지용이 어느 날 뭔 그때는 우리처럼 SNS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연락이 잘 안 되고 전화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이태순이 월북하고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가족을 몽땅 다 데리고 갔어요. 우와, 가족을 몽땅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지용, 남의 왜 정지용, 우문에는 지용, 산문에는 상허,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빼어난 같은 모더니스트였던 정지용이 이태준 집에 갔더니 이태준이 없는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심지어 신문에다가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 이런 글을 정지용이 쓰기도 했다는 거죠. 야, 여기서 또 깨알 같은 옆으로 색이 정지용을 월북 작가다라고 해가지고 1988년도까지는 정땡용이라고 실리고 그것도 정땡용도 대학교 교과서에나 실리지 중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문인인데 그 정땡용이가 이태준이 월북한 걸 보고 당황해서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는 글을 썼다면 그가 북한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끌려간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도 북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정땡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세월을 거쳐온 거죠. 아이고, 제가 왜 북한 가신 문인들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제가 고른 신청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눈이 내렸으니, 눈이 내렸잖아요. 예, 서울의 첫눈이고 전국적으로는 첫눈이 벌써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은 엑소입니다. 첫눈.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네, 엑소의 첫눈 들으셨습니다. 볼륨이 낮군요. 예,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가 보죠? 예, 이젠 괜찮은가요? 예, 조금 높였는데요. 예, 조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태준이 이렇게 해서 북한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북한을 갔는데 그냥 북한을 간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1950년에 46년도에 나중에 월북하게 되는 많은 작가들과 함께 소련을 방문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감격을 했고 48년도에는 완전히 가족을 다 데리고 월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월북을 하고 나서 중요한 건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분단된 조국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열망이 가득 차 있어서 북에서 이렇게 쳐내려올 때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나 봐요. 예, 그야말로 통일을
통일을 위한 전쟁이다. 예, 민족을 통일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전쟁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아마도 이 동서 이데올로기가 처음으로 전쟁의 형식으로 충돌을 한 전쟁이어서 더 그랬겠지만요. 이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전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을 겪고 난 다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 치를 떠는 것과는 별개로 예, 서로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를 가지게 되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남아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의미로 함부로 빨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쪽 편에서는 같은 저주의 말로 친일파라고 말을 하지만 예, 친일파라는 말하고 빨갱이라는 말은 이 감정적인 깊이가 달라요. 1949년, 8년, 9년 정도부터 벌써 그랬지만 분단되고 난 다음에 이 서로의 이데올로기를 향해서 지니기 시작한 증오감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는가 하면 북쪽도 아마 그랬으리라 싶지만 북쪽에서는 대체로 학살의 형식보다는 남쪽으로 쫓아보낸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 틀림없이 학살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북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은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막연한 이야기로 수용소에 가둔다, 아오지 탄광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수용소나 아오지 탄광보다 좀 더 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학살의 시대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 적대하거나 또는 이데올로기로 서로 적대했던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인종청소 수준의 굉장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한테 하는 짓,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기타 등등. 그리고 옛날도 아니구나. 세르비아 보스니아 내전 때 있었던 참상들, 그리고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저질렀던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종교도 일종의 이념인데요. 이념으로 사람들이 적대를 할 때는 무섭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도 48년, 49년 이때부터 벌써 학살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대구가 동양의 극동의 모스크바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을 정도로 사회주의자들이 천국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천국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큰형 박상희도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죠. 이분이 46년 10월 1일인가 2일에 있었던 대구 인민항쟁 때 경찰의 손에 희생되죠. 자, 이러한 모스크바 소리를 들을 만큼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이 대구의 지성계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46년 이후에 그야말로 소탕되다시피 했고요.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조금만 이념이 좀 다르다라고 싶은 사람들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예비검속이라는 의미로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서는 마구 학살을 했고요.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아직 헤아리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제주 4.3 항쟁, 예순 반란 사건 등등 굵직굵직한 것만 하더라도 전쟁 전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단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것도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명분으로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이데올로기를 뒤집으셔서 죽이는 거죠. 전두환이 삼천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깡패들을 소탕을 하기로 했어요. 이 깡패가 생겨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깡패들을 소탕하기로 하고는 동네에서 어정거리는 불량배 또 삥 뜯어가는 소소한 이런 사람들까지 몽땅 잡아가지고서는 가두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노숙자 또는 술 취해서 쓰러져서 이렇게 멀쩡 직장과 집이 다 있지만 우연히 술이 취해서 길에서 잠든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냥 잡아갔고 삼천교육대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동네에서 자기하고 사이 나쁜 사람도 삼천교육대 대상이라고 이름 넣어서 잡아가고 이랬어요. 그게 1980년, 81년 이때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멀쩡 나름 민주주의 한답시고 비록 한국적 민주주의니 하는 이상한 말로 하긴 했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한 20-30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 잘 없었던 시대는 어땠겠어요. 자, 이런 시대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종군 작가로 참전을 한단 말이에요. 종군 작가. 종군 작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쟁터에서 전쟁터의 참상을 알리고 반전 또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군 작가는 아니죠.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저기 중동 지역 이런 데 분쟁 지역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그 분쟁 지역을 탐사하고 반전과 평화의 주장을 펼치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원래 종군이라는 말 그 자체가 알려주듯이 군대의 일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태준이 종군 작가로 참전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글을 빼어나게 잘 쓴다라고 나름 이름을 날렸던 모든 작가들이 그 체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운명입니다. 운명인데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쓰든 관계없이 이 종군 작가로서 참전했던 사람들이 운명은 둘로 짝 갈리는 거죠. 한 사람들은 그냥 뭐 북한 체제 내에서 여전히 작가로서 살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계열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는 전쟁이 끝난 후에 상당한 수준으로 숙청이 됩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숙청이 돼요. 이때 임화 같은 경우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자기 딸을 그리면서 썼던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시 때문에 그 시가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사형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태준 역시 전쟁터에서 종군하면서 썼던 글들이 당성을 많이 의심받으면서 굉장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태준, 김남천, 임화 등등 사실 이태준이 남로당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남로당계의 작가로 분류가 되어서 상당히 이제 철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문단에서 쫓겨나고 처형되는 것은 또 옆으로 살짝 세서 북한의 용어들 가운데요. 숙청된다라는 말이 있고 처형된다라는 말이 있고 혁명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도 쓰고 있는 말인데요. 처형은 문자 그대로 임화처럼 죽이는 겁니다. 죽이 없습니다. 근데 숙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당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숙청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평양에 살지 못하고 어디 저기 지방에 밀려나가가지고 작품 발표도 못하고 그냥 노동자 또는 농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목숨을 어떻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혁명화시킨다고 하는 게 묘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그 공장에 지배인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장 지배인을 하는데 뭐 일을 좀 잘못하고 약간 좀 이 논팽이 짓을 하고 좀 농랑농랑 하는 거예요. 이 당에서 보니까 이건 좀 문제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어디 한직으로 보내거나 어디 이 고생스러운 시골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한 2년 정도 죽어라고 일을 시키면서 정신무장을, 재무장을 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혁명화 시키는 거죠. 혁명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혁명화가 잘 된 것 같아 싶으면 도로 데리고 와서 심지어 지배인으로 다시 앉히기도 해요. 자, 이게 북한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별 없이 다 숙청이라고 쓰는데요. 임화는 처형된 거고 임화는 처형된 것이고 그 앞의 이 백석 이런 분들은 숙청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왜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런 남쪽에서 올라간 문인들이 이 상당 부분 숙청되었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전쟁의 책임을 면하고 다시 권력을 공고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신무장부터 중요하죠. 이때 이미 사회주의 북한에서 다른 체제를 맛보지 않고 북한에서 계속 있었던 작가들이라든가 혹은 북한 체제가 수립되고 나서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고 나서 거기에서 문학 활동을 한 사람들과는 달리 일제시대 때부터 벌써 이름을 날렸던 문인들은 그 문학적 관점 속에 아무래도 자유주의적인 특성이 있게 마련이에요.
상당히 자유주의적이죠.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문인들이 해방 공간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데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고 다시 진짜 문자 그대로 북한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자존심 있는 자유주의적인 기질, 자기들 말로는 부르주아지들의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르주아지 사상. 자, 이런 것들이 북한의 당국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김일성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당적 통일성을 파괴한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결국 이 획일성, 통일성,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가 그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국정교과서 한 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통일하겠다.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로 만드는 생각을 자기들이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에 끔찍해 하듯이 북한은 이 작업들을 거의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러다가 이 권력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로 모여지면서는 김일성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인민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태준 같은 작가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었을까. 안 물어봐도 아는 거죠. 아니네.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었을지. 사실 문학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한국 실정에서는 그냥 좌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청곡 듣겠습니다.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였던 김연우가 불러드리는 사랑할수록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저 언덕 너머 거리에 오래전. 네,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 김연우의 사랑할수록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태준이 여하튼 북으로 넘어갔어요. 가서 이 종군 작가가 되고 하면서 말하자면 종군 작가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태준에 대해서 북한 문단에서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태준은 그 1956년도에, 그러니까 53년도 임화가 처형당할 때, 사실 저는 거의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처형당할 때, 그러니까 공적인 의미로 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저는 북한의 문인들도 임화의 죽음을 방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 임화가 죽을 때 함께 숙청되지는 않았고 56년도까지는 어쨌든 문단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부르주아지적인 작가 이태준이 얼마나 위험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때 당시 1956년도에 그 2차 작가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작가대회 당시에 주관을 했던 사람이 한설야라고 하는 소설가거든요. 이 사람도 참 한번 다룰 만한데 참 어려워요. 예, 근데 이 한설야라고 하는 사람이 카프파였는데 이 한설야가 백석은 굉장히 비호를 했죠. 그 비호를 했지만 결국 백석도 숙청이 됩니다마는, 백석은 숙청된 게 아니군요. 그냥, 붉은 편지를 받잡고 자기가 그냥 이 일종의 하방을 한 거죠. 예, 그렇지만, 56년도쯤에 이 이태준은 굉장한 비판을 당하면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때까지는, 이태준이 평양에서 상당히 이제 유력한 지위에 있었으나 56년도에 황해도로 쫓겨납니다. 왜 황해도로 쫓겨나는가 하면 이태준이 부인이 황해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황해도에 가가지고 그 신문사의 인쇄공이 됩니다. 참 그렇죠. 백석은
관평에 양을 치러 가고 이태주는 황해도 그 신문사에 인쇄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문인이 완전히 그냥 밀려나서 중요한 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글을 쓸 수 없는 입장에 몰렸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랬는데 이태준이 워낙 글을 잘 씁니다. 사실은 북한의 작가들은요, 지금도 이태준의 소설을 무슨 교과서처럼 읽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작가들에 대한 그 대우가 약간 특이한데, 특히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 사회의 일반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금서들도 읽게 해주라라고 하는 뭐 그런 명령을 한 적도 있었대요. 뭐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이태준의 작품은 문장 강화의 저자잖아요. 이태준의 소설들 자체가 문장 독본입니다, 그냥. 그래서 북한의 작가들이 문장 공부를 할 때는 이태준 소설을 몰래 자기들끼리 필사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한다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상적으로, 조선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 발표를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단행본을 못 내는 건 물론이고요. 하지만 쫓겨나 있으면서도 북한 당국이 필요할 때는 이태준에게 글을 쓰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태준이 64년 정도부터는 다시 뭔가 이렇게 글 쓰는 작업, 그런 것들에 참여를 하기도 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하지만 이태준은 결국 1967년도에 완벽하게 숙청이 되어버려요. 이태준만 숙청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태준이 56년도까지는 굉장히 대접받던 작가였기 때문에 이태준의 아이들도 다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대단한 재원으로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숙청과 함께 숙청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했던 자녀들은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고난에 찬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태준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보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작가가 이렇게 한 작가라고 하는 건 꼭 이태준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좌우 이데올로기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국가, 좌우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서 이제 대립하는 국가에서 문학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결국 이태준 같은 사람은 남쪽에도 못 살고 북쪽에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자기의 양심상 못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북조선하고 비교를 해서 양심적으로 불량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남쪽을 선택한 작가들이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체제가 요구하는 글을 써야만 한다면 그는 이태준의 운명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태준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긴 말을 나중에 이 북한에서 내려온 그 시인 최진이라고 있어요. 탈북한 시인 최진이가 자기 책에다가 잠깐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글마다 김일성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찌 하겠노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어찌 하겠노. 내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런 걸 할 줄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날 싫어했는갑다. 예, 바로 그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한의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람들이 저라든가 김정난 시인 같은 사람들이 노무현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서는 문인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한 일정 부분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현실 정치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살아있는 또는 돌아가신 정치가를 이상화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하기가 쉽고, 이상화에서 우상화로 넘어가고, 심지어 이상화하는 그 작업 자체가요, 보면 과연 문학의 일일까?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문인이 말하자면 제가 제 문학관을 실천하는 도정에서 이러한 인물이 필요한 경우에 제가 징발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그 대상을 우상화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학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인이 투철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그 종교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종교를 옹호하고 그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시를 쓴다면 그건 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북한에서는 네가 마음속으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말았든지 관계없이 김일성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를 너는 써. 이거거든요. 그게 무슨 사회주의예요? 내가 사회주의에 동의했던 작가라고 해가지고서 그 김일성이 원하는 형식의 사회주의를 내가 동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조국이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의 모든 공은 김일성에게 있고 김일성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만이 사회주의다라고 하면 신념을 지니고서 북으로 올라갔던 작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뜻에서 남을 선택한 작가들은 잘한 것이고 어쨌든 잘한 것이고 다만 이 남에서도 보면요. 은근히 체제의 부속품이 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단지 남한의 체제 부속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진심으로 자본주의적이 되고 진심으로 남한의 이 정치 체제의 굉장히 극우적이고 수교적이고 나쁜 점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쓸 수 있는 자유는 조금은 있었다. 뭐 그런 정도랄까요? 이제 게시판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지금 제 방송을 정말 열심히 듣고 계세요. 열심히 이 논평을 해주고 계시는데 물론 부정적인 논평이지만 이런 논평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돼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주 가족이라고 죽이고 경찰 가족이라고 죽이고 군인 가족이라고 죽이고 공무원 가족이라고 죽이고 우리가 먼저 쳐들어갔나? 등 깔아놓고 이야기하지 마시지라고 하는데 등 깔아놓은 적 없죠. 당연히 북한 그랬죠. 죽이고 쫓아내고 제가 처음에 죽였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은 우리하고 달라요. 굉장히 은폐되어 있고 우리도 은폐되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밝히고 있지요. DJ 때도 YS 때도 그리고 노무현 때도 과거사 진상규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엄청난 폭력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한 폭력들을 드러내어서 국가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 명예를 회복해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국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들어서 그러한 약속을 지금 안 하고 거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약속들은 여전히 그 메아리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저지른 폭력들에 대해서 기록도 없고 어떤 사람들도 그러한 기록을 켜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국민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거를 단순히 지주 가족이라고 죽이고 경찰 가족이라고 죽이고 이런 걸 갖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정말 많이 죽였잖아요. 죽였다라고 하는 건 단지 빨갱이라는 또는 내가 배기 싫다는 이유로 정말 죽이고 부역하지도 않았는데 부역했다고 죽이고 북한에서 100만 명을 죽인 것과 우리가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치면 우리가 10만 명밖에 안 죽였으니까 우리가 더 우월한 겁니까? 아니죠. 체제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야만의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시대가 지나면서 반성하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민주적 다짐을 계속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이태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서 이상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태준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제가 미천이 드러납니다. 왜냐? 저는 소설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으로 넘어간 작가 가운데서 가장 특이했던 작가 이태준에 관해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작가였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때는 북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남과 북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크나큰 균열로 드러나게 될 줄을 그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의 오늘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움직이다가 한 5, 60년 지나서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어쨌거나, 아주 좀 이재영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날고 싶은 토끼 사용자 닉을 도용을 했다라고 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용하신 분, IP가 나오니까 도용했다는 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분 방송을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름으로 뭐라고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꾸 듣다가 저한테 세뇌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전 정말 그래요. 라디오 21 할 때도 솔직히 저를 욕하려고 박사모들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중독이 되어가지고 또 자아짐에 참 말도 많네 이러면서 나중에는 저한테 팬레터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갔노? 여기. 마우스가 도망 다녀요. 자, 노혜경의 그 엽세,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게시판을 보면서 이렇게 써놓은 말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걸 조금 느끼고 있어요. 국민TV라고 하는 매체와 국민TV에서 일하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그의 여러 가지, 사실 좀 부당하게 받고 있는 비판도 많겠죠. 그런 비판 같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과,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매체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국민TV 굉장히 소중한 매체입니다. 이 소중한 매체를 우리 함께 잘 살려서 적어도 2017년까지는 정말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방송으로 키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저도 나름 아주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매체가 살아있는 방향이, 이 매체가, 살아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에 대해서 불만 많으신 분들도 많겠고, 섭섭해하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섭섭해 하셔도,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초기부터 참여를 했더라면 어쩌면 조금 더 발버둥 붙이고 뭔가를 했을 수 있겠지만 전 정말 너무나 늦게 참여를 해서요. 지금도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한 애정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토록 분노하시는 분들의 그 크나큰 애정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랑의 역설적 표현인데 분노를 조금만 가라앉히고 원래 무엇 때문에 협동조합을 하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